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대, 30대 일본 여성 37%가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원한다는 통계가 발표됐거든요. K-팝도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도쿄 항만에서 벌어진 단 하나의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놨죠. 위험 화물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일본 남자들은 상부 보고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남자는 달랐습니다. 혼자서 방독면을 쓰고 컨테이너로 걸어 들어갔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고 처리 후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진 그 한국 남자를 보고 일본 여성 한 명이 12년 커리어를 박차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상상하게 만든 한국 남자 도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도쿄 인근 항만 통제실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야드 3구역, 위험물 표시가 된 화물에서 유독가스 누출 조짐이 감지됐죠. 모니터 속 수치들이 붉은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센서 경보는 계속 울렸고 저는 그 순간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아사히 레이나 33세 나이에 일본 대기업 위기관리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제 전문 분야였죠.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상부에 보고하는 일. 그게 제가 하는 일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처음으로 의심하게 됐습니다. 상부에 즉시 보고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예상대로였어요. 아침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라. 회의는 오전 9시에 소집한다는 지시였죠.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가스 농도 수치는 이미 안전 기준치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어요. 현장에는 야간 근무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침까지 그냥 두라는 건가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모습이었는데 이름표를 보니 김태훈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에서 파견 나온 안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한번 훑어보더니 곧바로 무전기를 집어들었어요. 지금 당장 3구역 전체 인력 철수시켜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본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그 말투에는 주저함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아침까지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러자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의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다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의할 시간이 없다니요? 일본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회의를 거쳐야 했고 모든 책임은 조직 전체로 분산돼야 했죠. 개인이 나서서 결정을 내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일본 관리자들이 통제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보고받은 그들은 김태훈을 제지하려 했어요. 규정상 현장 투입은 본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야간 비상 대응 매뉴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모두 옳았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완벽했죠. 하지만 김태훈은 이미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장에 갑니다.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통제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관리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회의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남자였죠. 모니터 속에서 김태훈이 현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걸까요? 김태훈을 처음 봤을 때 저는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국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네요. 제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29살 때 약혼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회사 간부였죠. 그는 똑똑했고 예의 바르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네. 안정적인 미래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옳은 말을 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완벽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때였습니다. 실패하면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그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이 프로젝트, 어떻게 생각해? 그가 말했습니다. 회사 방침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윗선 판단을 존중해야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는 항상 회사를, 조직을, 안전한 선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었죠.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언제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어요. 제가 밤새 보고서를 쓸 때도,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는 말했습니다. 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팀장한테 먼저 보고해봐. 회의를 거쳐야 해. 맞는 말이에요. 전부 옳은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함께 할게라고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 말은 끝내 듣지 못했어요. 약혼을 파기한 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맞지만 나를 지켜준 적은 없어. 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나는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언해준 건데. 그가 말했죠.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자를 믿지 않게 됐습니다. 특히 책임을 회피하는 남자들을요. 일본 남자들은 조직 뒤로 숨는데 익숙했어요. 회사 방침이니까, 윗사람 결정이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항상 핑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보수적이고 더 가부장적이고 더 감정적일 거라고 짐작했죠. 제 편견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린 편견이었죠. 저는 혼자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모든 걸 결정하고 책임지는 여자가 되기로 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30세까지 그렇게 살아왔죠. 하지만 그날 밤 새벽 3시 통제실에서 김태훈을 봤을 때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회의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강한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책임질 남자를 원했을 뿐이다. 그런 남자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가스농도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통제실 알람이 계속 울려댔고 일본 관리자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본사에 연락하고 매뉴얼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했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작 현장은 그대로였습니다. 김태훈은 달랐어요. 그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3구역 전체 인력 즉시 대피시킵니다. 반복합니다. 즉시 대피하세요. 관리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허가했어요? 현장 대피는 본부 승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김태훈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니터 화면으로 보니 야간 근무자들이 하나둘씩 안전구역으로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걸까요? 만약 오판이라면 엄청난 책임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력 대피가 완료된 후 김태훈은 보호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독면을 쓰고 보호복을 입고 장갑을 끼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어요. 그리고는 문제의 컨테이너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어요. 저는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 책임자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위험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수치 확인하고 밸브 잠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폭발할 수 있어요. 그건 규정 위반이에요. 단독 진입은 안 됩니다. 규정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규정은 사람을 살리라고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잊고 있었죠. 김태훈은 컨테이너에 접근했습니다. 계기판을 확인하고 밸브를 조작하고 누출 지점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통제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15분 후 김태훈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누출 차단 완료했습니다. 수치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통제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종료됐습니다. 새벽 5시 모든 게 끝났죠. 일본 관리자들은 안도하면서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감사 인사는 있었지만 공식적인 칭찬은 없었습니다. 규정을 위반했다, 독단적으로 행동했다는 말들이 오갔죠. 김태훈이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무섭지 않은 남자다. 일본 남자들은 책임이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직이 무서워서, 비난이 무서워서, 실패가 무서워서 멈춰 있었죠. 하지만 김태훈은 달랐어요. 그는 사람이 다치는 게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자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강한 남자가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남자를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한국 사람이라는 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지나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저에게도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 안에 있던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거였죠. 사고 이틀 후 일본 본사에서 정식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항만 안전사고 처리 및 책임 소재 파악을 위한 자리였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임원 5명, 관리자 10여 명, 그리고 김태훈과 저까지 참석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사고 경위, 대응 과정, 피해 현황이 빼곡하게 정리돼 있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위험 판단과 현장 대응 결정에는 김태훈의 이름만 단독으로 기재돼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임원 한 명이 보고서를 넘기며 물었어요. 왜 공동 책임이 아닙니까? 현장에는 우리 관리자들도 있었는데 왜 김 책임자 이름만 나와 있죠?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일본 관리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도 먼저 대답하려 하지 않았죠. 책임을 나눠 가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조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그때 김태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판단했고, 제가 움직였고, 그래서 제가 책임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변명도 없고 망설임도 없었죠. 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단독 진입은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어요.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순간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다면 그것도 제 책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 회사 문화에서 이런 식의 대답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우리는 늘 책임을 분산시키고 조직 전체의 결정이라고 포장하고 개인의 잘못을 희석시키는 데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김태훈은 달랐어요. 그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도 않았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감정이 뭐지? 설렘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무언가였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게 존경이라는 감정이었다는 걸요. 회의는 결국 김태훈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한 형식적인 처분이었죠. 하지만 인명피해를 막은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애매한 결론이었지만 그게 일본 조직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김태훈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책임을 나눌 수 있었잖아요. 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책임을 나누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그건 제가 배운 방식이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배운 방식은 뭔데요? 혼자 책임지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장이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실패하면 조직 전체가 책임을 나눠 갔습니다. 그래야 개인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 방식은 아무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었죠. 김태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 책임지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남자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남자 앞에서 여자는 설렘이 아니라 존경을 느끼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존경은 사랑보다 더 깊은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존경은 결혼으로 이어지는 감정의 씨앗이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혼자 강해지지 않아도 될까요? 사고 이후 며칠간 저는 김태훈과 함께 후속 처리 작업을 했습니다. 보고서를 정리하고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었죠.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책상에서 일했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김태훈을 관찰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그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일본 남자들처럼 친절한 인사말이나 사교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막혔어요.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논리가 맞지 않았거든요. 한숨을 쉬고 있는데 김태훈이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제 화면을 보더니 종이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림으로 보여줬죠. 데이터 흐름을 도식화하고 문제점을 표시하고 해결 방법을 그려냈어요. 다 그리고 나서야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했죠. 그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과시하지 않았고 칭찬을 기대하지도 않았죠. 일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도와주고 나면 늘 확인했습니다. 도움이 됐어? 이해했어?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친절의 대가를 기대했죠. 하지만 김태훈은 그냥 도와주고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일처럼요. 며칠 후 야근을 하게 됐습니다. 마감이 촉박해서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11시쯤 됐을 때 김태훈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드셨죠? 그가 물었어요. 봉지 안에는 삼각김밥과 따뜻한 차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오후 5시 이후로 자리 안 뜨셨잖아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감동이라기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어요. 일본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누구도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각자 알아서 챙기는 게 당연했죠.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김태훈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데 당연한 거죠. 그날 밤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뭘까요?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한 감정이었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태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저한테 특별히 잘해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다만 저는 누군가랑 일하면 그 사람 인생 일부를 맡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인생 일부를 맡는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본에서는 일을 함께 한다는 게 업무 분담을 의미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하고 결과만 맞추면 되는 거였죠. 하지만 김태훈에게 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의 삶까지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일본 남자들은 나를 존중했지만 한국 남자는 나를 지켰다. 그 한 줄을 쓰고 나니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폭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한 신뢰에서 시작하는 거였죠. 김태훈은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33세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연애는 감정이 아니라 신뢰로 시작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 남자는 신뢰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든다는 것도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한국식 안전 대응 시스템을 일본 현장에 도입하자는 내용이었죠. 위기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가 즉각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거였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자마자 동료들의 반응이 돌아왔어요. 레이나, 너 요즘 좀 이상해. 한국 시스템에 너무 감정이입한 거 아니야? 설마 남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 저는 부정했습니다. 업무상 판단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죠. 정말로 업무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김태훈의 방식을 인정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회의석상에서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일본 시스템이 지금껏 잘 작동해왔는데 왜 굳이 바꿔야 합니까?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닙니까?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김태훈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제안은 보류됐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거부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좌절했어요. 무엇 때문에 좌절한 건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훈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저는 말했죠. 그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인생을 저 때문에 바꾸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김태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레이나 씨는 이 회사에서 10년 넘게 커리어를 쌓아왔잖아요. 그걸 흔들 필요 없어요. 제 방식이 옳다고 해서 당신까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붙잡지 않는다는 걸요. 일본 남자들은 늘 저를 자기 방식으로 끌어당기려 했어요. 내 말이 맞아. 나를 따라와.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김태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놔주려 했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를 말리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은 당신 것이어야 하니까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설렘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이 사람은 저를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는 확신.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상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상대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두는 게 사랑일까요? 일본 남자들은 저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기 방식을 강요했어요. 하지만 김태훈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를 진짜로 자유롭게 놔뒀죠.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김태훈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회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당신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신 때문이든 제 판단이든 상관없어요. 김태훈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레이나 씨,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후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선택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선택할 자유를 존중받는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평생 찾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죠. 석 달 후, 저는 개인 휴가를 냈습니다. 일주일간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김태훈이 초대했죠. 제 나라를 한번 보러 오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김태훈의 동료 2명이 마중 나왔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일본처럼 형식적인 예의는 없었지만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졌죠. 다음 날 김태훈의 직장을 방문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본부였어요. 사무실은 깔끔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인상 깊었던 건 회의 방식이었어요. 한 직원이 현장 문제를 보고하자 팀장이 즉시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회의록도 없고 상부 결제도 없었어요. 그냥 움직였습니다. 저는 김태훈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해도 돼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현장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날 저녁 김태훈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태훈이는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이 강했어요. 동생 뒤치다꺼리 도맡아서 하고 집안일도 도왔죠.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남자라고 집안일 안 하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우리 태훈이는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해요. 남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제일 잘하는 건 약속 지키기예요. 한 번 한 말은 꼭 지키거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김태훈이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책임지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가족을 돌보고 약속을 지키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죠. 일본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남자들이 회사에 책임을 지지 가족에게 책임을 지진 않았습니다. 집안일은 여자 몫이었고 남자는 돈만 벌어오면 됐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적어도 김태훈의 가족은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김태훈의 동료들, 친구들, 직장 사람들을 만났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말보다 책임을 먼저 짊어진다는 거였죠. 한 친구가 말했어요. 태훈이 형은 입이 무거워요. 말은 안 하는데 뒤에서 다 해놓죠. 다른 동료가 덧붙였습니다. 형이랑 일하면 안심이 돼요. 잘못되면 형이 책임지니까 우리는 맘 편히 일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잘못되면 서로 책임을 떠넘겼어요. 한국에서는 누군가 먼저 책임을 짊어졌죠. 그 차이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날, 김태훈과 한강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뭘요? 제가 왜 당신에게 끌렸는지요. 김태훈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일본에서는 제가 혼자 강해져야 했어요.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모든 걸 책임져야 했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알았어요. 꼭 혼자 강해질 필요는 없다는 걸요. 누군가 함께 책임져 준다면 저는 조금 약해져도 괜찮다는 걸요. 김태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저는 처음으로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백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사랑은 항상 그런 거니까요. 6개월 후 저는 일본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12년간 다닌 회사였어요. 동료들은 놀랐죠. 왜 갑자기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그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정신 나갔어? 남자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저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제가 미친 짓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향해 가는 거였죠. 한국에 정착한 후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위기관리 컨설팅 회사였어요.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언어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어요. 김태훈과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를 얻고 가구를 사고 일상을 만들어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이야? 일본에서도 좋은 남자 많았을 텐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남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한국 남자는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운 남자들이에요. 친구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일본 남자들은 책임이 두려워서 회의를 합니다. 한국 남자들은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어서 바로 움직이죠. 그 차이가 저한텐 중요했어요.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김태훈을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주례가 물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책임지겠습니까? 김태훈이 대답했어요. 예.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죠.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옛 동료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왜? 나는 사랑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삶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 동료는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니까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태훈과 함께요. 우리는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나고 저녁에 같이 밥을 먹고 밤에 같이 잠듭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일본에서는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함께 책임집니다. 그 차이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일본 여자들은 왜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를 만나면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상상하게 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신뢰예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신뢰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죠.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지금도 김태훈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매일 저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을 지킬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에 온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왜 제가 일본을 떠나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함께 책임질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 남자였다는 것, 그게 전부예요.